1950년 6월 28일 그날은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배에 피난민이 14,000명 탔습니다. 그런데 내릴 때에는 14,005명이 내렸어요. 세계 3대 동계 전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0도,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45도. 미 해병대 창설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되고 있고요. 미국 동계작전의 교리를 바꿔버린 전투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추운 지역에서의 전투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현대사 강의 한국전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이라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가 거의 없죠.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은 남북한이 겨뤘던 민족의 큰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에 들이온 가장 큰 그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전쟁의 4가지 그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역사에서 전쟁을 바라볼 때는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전쟁을 4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전쟁과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학살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피난민들의 피난 전쟁 그리고 피난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이산가족의 문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쟁이 이념 때문에 불거진 전쟁이었는데 사실 그 이념이 어떤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굳이 전쟁까지 해야 됐을까 하는 무의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4가지 관점으로 한국전쟁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한국전쟁의 첫 번째 그늘, 사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부동 전투 많이들 아시죠? 2000년에 다부동 일대에서 한국전쟁 때 전사자들 유골 발굴이 있었습니다. 총탄을 맞아서 앉은 채로 돌아가셔서 백골이 된 유골이었습니다. 이 유골이 누구인지 우리가 밝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골과 함께 삼각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삼각자에 최승갑이라고 이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가족들을 찾아봤더니 부인이 계셨는데 2000년도 당시에 부인이 75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헤어진 지 50주년 되었었는데 남편에 대한 소식이 온 거죠. 그런데 백골로 발견이 되셨다고 소식이 들어와서 혹시나 부인 연세가 많으시니까 충격 받으실까봐 유골을 굳이 보시겠느냐 했더니 이제 그 부인이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도 꿈에서 남편을 봤다. 그러면서 내가 백골이 된 남편이지만 남편을 보지 않으면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한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유골을 확인하러 오셨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서 다부동 일대의 유골 발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때가 이제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던 때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됐었죠.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그 55일간의 전투 기록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였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분의 백골이 된 유골이 발견됐다는 것과 이 삼각자 사연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강재규 감독이 그걸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태극기 휘날리며였습니다. 한국전쟁 영화 많이들 만들어졌지만 제 세대에서는 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한국전쟁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 영화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10년쯤 후에 이번에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요. 이 고지전은 말 그대로 고지를 함락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앞에서 2000년도에 발견됐던 유골 같은 경우에는 다부동 전투 안에서도 369 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369 고지가 369m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고지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고지전의 고지는 애록고지를 사수하라라는 거였는데 이 애록고지가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백마고지를 얘기합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던 중에 그리고 휴전회담 이후에도 아주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곳이죠. 그래서 이 백마고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뀔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당시 이 영화 속의 이야기로는 여기에 있는 신하균이 애록고지 부대에 이제 특파가 됐어요. 이 애록고지 부대에 인민군하고 북한군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조사하라 이렇게 파견이 된 거죠. 그래서 와서 봤더니 실제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백마고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땅속에다가
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고향 가족에게 좀 전해달라 하면서 사연을 적어서 넣어놨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도 넣어놓고요, 술도 넣어놓고 이러면서 북한군하고 국군 사이에서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들 사이에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소통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 죽고 죽이는 이런 치열한 전쟁 중에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배 선생님이 세계사 1차 세계대전 하실 때 크리스마스 휴전 기억나시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4년 12월 24일 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이 후방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 후방에 알려졌다간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런 사연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그 병사들이 자기 집에 편지를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 편지들이 이제 집에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사연이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와 딱 비슷한 일이 우리 영화 고지전에서도,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실제 백마고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 같잖아요. 서로 죽여야 되는, 아주 서로가 서로를 증오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 텐데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고 사연도 주고받고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했으니까 도대체 그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참호 속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1m 전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1m 땅을 더 확보하려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전사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1m 뺏었다가 다시 뺏기고, 그리고 고지전 역시도요, 백마고지를 우리가 함락했다가 다시 뺏기고, 이렇게 계속 치열한 접전이 있다 보면은 후방에서는 계속 공격하라 그러고 계속 밀어붙이라 그러는데 실제 전장에서는 계속 뺏고 뺏기는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게 반복되는 만큼 더 많은 전사자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지옥 같은 전쟁터 속에서 느꼈던 것이 혹시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후방에서 공격하라, 진격하라 하는 자기 편의 사령관들보다 오히려 지옥 같은 이 전장에서 함께 총을 거누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게 치열한 거죠.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됐던 영화 포화 속으로는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를, 실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원래 학생들이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싸움에 나가겠다 하고 71명이 그 당시에 포항 전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역시 이때도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이 낙동강 방어선의 가장 오른쪽이 포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포항의 여자중학교에 이 학도병들이 지원을 해서 71명의 학도병들이 거기에서 북한군을 상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학도병들은 전쟁에 대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고 총을 다루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몫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겠지만 전쟁의 참상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달랐겠죠. 결국 이 전투에서 학도병들이 71명 중에 48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자들 중에 한 명의 품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는데 읽어보면요.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죽인 사람이 10명은 될 겁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한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이 폭발하는 소리는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북한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었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님, 전쟁을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들어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털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입었습니다.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마시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하는 편지가 이 학도병의 품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결국 그 편지는 어머니에게 붙여지지 못했고 다시 쓰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어떤 건지 모르고 뛰어들었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었지만 전쟁이란 건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한국전쟁의 그늘로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근데 작품의 제목이 한국에서의 학살이에요.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중에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게르니카의 내용은 스페인 내전 당시에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던 그런 것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 게르니카고요. 이 피카소의 또 다른 작품으로 한국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군인의 무기가 향하는 곳이 여자들과 아이들이죠. 사실은 이들은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 전쟁과 무관한 약한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죠. 그리고 이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도 이 민간인을 학살하던 그 당시의 군인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북한 군인들에 의한 학살도 많았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남쪽에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다시 쫓겨 올라가면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 경찰의 가족, 우익 인사들은 물론 남한의 부녀자들하고 갓난 아기들까지도 대규모 처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서울 지역 공무원들 1,800명에서 2,000명가량을 데리고 가서는 대동강 인근에서 학살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북한군들에 의해서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었고요. 이 북한군들이 다시 북쪽으로 쫓겨 올라가면서도 함흥에 있던 많은 주민들을 이렇게 학살했었습니다. 한국전쟁 자체가 북한의 남침이기도 했었고요. 이 북한군이 낙동강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북한으로 다시 쫓겨 올라가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됐고요. 북한군에 의한 학살도 많았지만 우리 국군에 의한 학살 그리고 미군에 의한 학살도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26일에서 29일 사이에 충북 영동의 노군리라는 마을에서 이 마을 주민들이 짐을 싸서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피난을 그 당시에 몇몇의 미군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들을 따라서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철길이를 전투기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길 위를 지나가던 피난민들이 많이 죽기도 했었고요. 이 철길 위에서는 그대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철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터널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터널에 숨어 들어갔던 이 민간인들을 또 미군들이 조준 사격을 했던 겁니다. 이 터널 바로 건너편에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 터널을 향해서 총을 쏜 거죠. 여기에 지금 그 당시에 미군에 의한 총상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3일 동안 이 터널에 쏟아졌던 총알이 약 12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일 동안 이들은 여기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그 3일 동안의 총격으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150명이 희생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무려 68명이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노군리 사람들이 이유도 알 수 없이 죽어갔던 거죠. 이후에도 살아남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폭격으로 왼쪽에 눈알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얼굴이 보기 싫어서 거울도 보지 않고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의 이런 아픔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런 노군리 사건이 좀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서야 AP통신의 한 기자가 이거를 세상에 알렸고요. 그걸 알게 된 미국의 BBC 방송에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우리 정부에서 노군리 사건을 조사하라 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은 뒤늦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1년에서야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민간인 학살 사건이 수십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우 노군리 사건이 하나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2010년에 제작됐던 영화였는데 작은 연못이라는 독립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완성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았던 거죠. 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꽤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다수가 이 영화에 노개런티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렇게 노군리 사건을 알려준 영화가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였고요. 이 노군리 사건은 미군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라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국군에 의한 학살이었습니다. 이 거창의 여기 골 사이에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해서 시신을 요 밑으로 이렇게 쏟아부은 모습 보이시나요?
군인들이 여기서 총을 쏘고 사람들을 여기다 쏟아붓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러면서 거창의 양민들을 무수히 학살을 했었습니다. 이때 거창 양민들 719분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359명, 노인이 59명. 이 숫자가 거의 전체 희생자 중에 약 한 75%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들은 전쟁과 무관한 사람인데 이런 학살을 당해야 됐던 거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그래도 그나마 이 사건 직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맥이 닿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국회의원 한 분이 여기를 조사를 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좀 일찌감치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어서 먼저 이루어졌던 학살 사건이 산청과 함양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산청 지역하고 함양 지역에서도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705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00여 명이 역시 노약자였습니다. 그 학살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군인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끌어내자 나는 무서움에 질려서 엄마 치마 자락만 부들고 오들오들 떨었다. 엄마가 숨 막힐 듯이 나를 껴안는 순간 천지를 뒤덮을 듯한 총소리가 들렸고 나는 바로 정신을 잃었다. 한참 후 깨어나 보니 엄마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몸뚱이만 나를 안고 엎어진 채였다. 그날 엄마와 언니를 포함해 마을 주민 123명이 그렇게 죽었다. 당시 12살이었던 생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8살이었던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맨 처음에 내가 총을 맞았다. 오른팔이 칼로 자르는 것처럼 뜨끔해서 옆에 있던 엄마를 부르는 순간 엄마가 가만히 꺼래 인자 우리는 다 죽는다 하더니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셨다. 그 뒤 나는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 마을 사람 210명이 그 자리에 죽어 있었고 살아난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됐다. 그럽니다. 이런 학살 사건이 북한군이 아니라 우리 국군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자행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충격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적어도 왜 죽어야 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늦었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야 됐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 사과를 해야 된다면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면 배상을 하는 일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한국전쟁의 그늘은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됐었죠. 그 피난 행렬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고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짐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피난길이 전쟁 못지않은 아주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피난을 가던 중에 서울에서는 계속 방송이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다. 며칠 후면 평양도 우리 국군이 점령을 할 거다. 이렇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믿고 있던 서울 사람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폭격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짐을 싸서 피난길에 나섰던 사람들을요. 1950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피난민들이 한강철교를 건너고 있는데 폭격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시간을 끌겠다고 미리 예보도 없이 터뜨린 거죠. 그래서 최소 200여 명에서 많게는 800여 명이 폭격에 의해서 그리고 강물에 빠져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1950년 6월 28일 그날은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이없이 죽어간 이분들에 대한 위령제도 2007년에서야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난을 가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생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피난 행렬을 떠나야 됐었고요. 그중에 가장 힘든 피난 중에 하나가 흥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북진을 하면서 통일하지 않을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밀려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 됐었고 북쪽으로 진격했던 많은 유엔군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흥남에 모두 모여서 철수하라라는 명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흥남 부두에 유엔군 10만 명 그리고 철수할 때 갖고 가야 됐던 군수물자가 35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실어 나르기에도 빡빡한 상황이었는데 피난민들이 함께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 흥남부두에 모여들었던 피난민이 20만 명이었습니다. 군인 10만 명과 군수물자 35만 톤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피난민들 20만까지 몰려든 거죠. 원래 전쟁 중에는 군인을 가장 우선으로 실어 날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수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피난민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유엔군 함장을 설득했던 현봉학이라는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절대 우리 피난민들 두고 갈 수 없다라고 열심히 설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덕택에 최대한 많은 피난민들을 군함에 실어서 함께 피난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왔었던 미군 군함 외에도 이런 피난민들의 소식을 듣고 미국 군함에 물자를 지원해주는 메르디스 빅토리오라는 배가, 이 배는 군함이 아닙니다. 이 배는 전쟁에 군수물자를 공급해주는 상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 당시 피난민들의 행렬을 보고 피난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라 합니다. 원래 이 배는 승선하는 승조원들은 60명이 정원이었고요. 여기에 싣고 있었던 군수물자만 25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함장께서 25만 톤의 군수물자를 이 흥남부두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피난민들을 태워라 한 거죠. 그래서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1950년 12월 23일 날 출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르디스 빅토리오 안에 빼곡하게 피난민들이 탄 거죠. 그렇게 12월 23일 날 이 배를 타고 이들이 부산을 거쳐서 거제도의 장승포항까지 도착한 것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딱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이 배에 피난민이 14,000명 탔습니다. 그런데 내릴 때에는 14,005명이 내렸어요. 그 사이에 그 3일 동안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 배에 탔던 분 중에 문 대통령의 부모님들이 무사히 거제도로 피난을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승조원 중에 살아계신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 대통령이 당신들 덕분에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다 하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기네스북에도 기재가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배다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건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피난 내려온 사람들은 부산이라든지 대구 그리고 거제도 이런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난민들이 모였던 곳이 부산이었죠. 영도다리 옆에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이쪽으로 몰렸던 거죠. 피난민들이 그 당시에 여기에 많이 모였던 것들을 보여주는 피난민들의 청동상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 가까운 곳에 가면 40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피난 오는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암암리에 헤어진 가족은 40계단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겠다고 늘 이렇게 40계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그 40계단 아니지만 지금도 그 40계단의 일부를 이렇게 부산에서는 남겨놓고 기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죠. 이런 이산가족의 문제를 낳은 것이 한국전쟁이었고요. 몇 년 전에 TVN이라는 방송에서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내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헤어지게 됐던 사연을 소개한 분이 계셨어요. 1950년 6월 18일 학교에 있다가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인민군 군대에 끌려갔답니다. 매일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아야 됐었고 곧 전쟁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철책선 너머에서 누군가가 날 불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자신을 찾으려고 한 달 넘게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소식을 알고는 이 위험한 곳까지 어머니가 나를 보러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철책 너머였던 거죠. 그렇게 철책 너머에서 어머니는 그날 나에게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몸조심해라. 그렇게 어머니와 영원히 헤어지셨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방송됐었던 당시에 이분은 81살의 할아버지로 가족과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이런 황당한 이별을 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분의 표정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한국전쟁은 우리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전쟁은 아니지만 이산가족의 상황이 저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이 4살 때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4살 때 온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할아버지랑 큰아버지는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 길로는 가족이 만나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거의 막내셨던 저희 아버지하고
제일 맞으셨던 큰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에 만나셨습니다. 40년 만에 만나셨죠. 그런데 큰아버지는 계속 일본에 사셔서 우리말을 모르셨고요. 아버지는 4살에 나오셨으니까 일본말 다 잊어버리셨죠. 두 분이 한 자리에 앉는데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자를 쓰셔서 대화를 하셨어요. 그렇게 큰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일주일간 함께 보내시면서 40년 만에 상봉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 전에는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고 애를 태우지만요. 보고 나면 어떤가요? 더 그립고 더 궁금하고 더 보고 싶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면 큰아버지가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전화를 하세요. 국제전화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시모시 다까. 일본 아버지 이름이 다까셨거든요. 모시모시 다까.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화기만 들고 계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꼭 일본어를 배워야지.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꼭 일본에 가야지. 그랬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런 이산가족의 사연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누가 그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국전쟁이 낳은 그늘 마지막이 이념 대립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 이념 때문이었죠. 소년병과 들국화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동화인데요. 이것도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동화입니다. 현재 국어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군이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가던 중에 국군과 북한군이 대치를 하면서 전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총소리가 그쳤어요. 우리 측은 총소리가 그친 것이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적도 총알이 떨어져서 총소리가 그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안전하게 진격을 하든지 후퇴를 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이 소년병이 제가 나가서 정탐을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 북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소년병이 고향이 북쪽이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닌다고 남쪽에 학교에 내려와 있다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고향에 올라갈 수 없게 되자 고향에 가려고 국군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기가 잘 안다고 자기가 이제 정탐을 하러 가겠다고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상대 쪽이 보이니까요. 자,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상대를 보고 있었고요. 반면에 상대편에서도 망을 보려고 왔던 겁니다. 상대편의 북한군은 남쪽의 중학교 음악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북한군들이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의용군으로 끌고 가버렸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남쪽 사람인데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북한군이 됐던 거죠. 그렇게 북한군이 뒤늦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대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소년병의 총 안에는 총알이 한 알 있었어요. 쏴야 되겠죠. 그런데 순간 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북한군의 머리에 들국화가 꽂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들국화는 이 소년병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병이 차마 그 들국화를 보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서 총을 쏘지 못하게 됐고, 이 두 사람이 총을 쏘지 않으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겠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사연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다투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집에 소식을 전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대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국군과 북한군인데 이 두 사람은 인연과 관계없이 전혀 엉뚱한 편에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은 자의가 아니게요. 한국전쟁은 이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들에게는 그 이념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한국전쟁 중에 많은 포로들이 잡히게 됩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이 포로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어요. 휴전이 결정이 되면서 포로 교환을 해야 됐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조건 남측에 있는 포로들을 다 북한으로 보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군 포로들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주길 원한다면 북한으로 보내주고요. 남한에 남기를 원한다면 남한에 남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76분이 북한으로도 가지 않고 남한에도 남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달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아는 다른 나라가 몇 개나 있었겠어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밖에 모르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자유진영도 공산진영도 절대 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제3국으로 보내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받아주겠다고 했던 제3국이 그 당시에는 인도였습니다. 인도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분들은 인도로 가겠답니다.
그렇게 76분들이 인도를 갔고요. 일부는 인도에 남으셨고 일부는 2년 후에 다른 받아준다는 나라로 가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아도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쩌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는 모르겠지만요. 짐작컨대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이 전쟁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휴전이죠. 그러니 이 전쟁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는 한 계속 그 전쟁의 기억을 잊지 못해 힘들 거고요. 또 이들 중에 일부는 가족들과 헤어졌거나 가족을 다 잃었거나 이런 슬픈 사연이 있어서 이 땅에 남아있으면 또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내몬 것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분들이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소식도 모른 채 세월이 흘렀고요. 왜? 우리도 살기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뒤늦게 1990년대 돼서야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으시는 분들 중에 한국 땅에 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그 당시 우리 땅에 오고 싶으셨던 27분을 초청을 해서 한국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이 부분 대부분 분들이 북한의 고향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가까이에 고향을 보여드리고 이분들 중에 그대로 우리 땅에 남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봐 드렸습니다. 이런 76분 중에 한 분의 사연이 소설로 만들어진 책이 최인훈이라는 작가의 광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76분 중에 한 분이셨던 현동화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인도로 보내져서 인도에서 그나마 자수성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는 이분이 인도로 가는 배에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살려고 제3국행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3국행도 그분들이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자살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 책 속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 속의 주인공이었던 이명주는 극단적인 이념의 시대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체제인지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피력할 수 없었던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사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뭔지 이런 거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분들의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고요. 고지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지전에서 이 북한군이 국군을 잠시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전쟁에서 자꾸 지는 이유는 왜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전쟁을 하다가 결국 휴전협정이 체결됐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휴전협정의 발효 시간이 12시간이 더 있다. 그동안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차지해야 된다 하면서 다시 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래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 근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명백하게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사실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런 이념이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리고 민족끼리 죽일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에서의 아픔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 속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전쟁의 그늘을 한 뼘씩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25 전쟁 속 아름다운 후퇴 장진호 전투입니다. 아름다운 후퇴. 전쟁에서 어떤 게 아름다운 후퇴가 될 수 있을까요? 장진호 전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고로 장진호는 호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세계 3대 동계 전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스크바 전투입니다. 모스크바 전투 기간 동안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5도, 추울 때는 마이너스 24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차에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조준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얼어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더 내려가게 되면 전차도 윤활유가 얼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죠. 두 번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2도. 역시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30도 훌쩍 내려갑니다. 이들은 마스크만으로는 추위를 막아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신발에 쓰는 가죽을 잘라서 마스크로 사용해야 될 정도였다고 하죠. 세계 3대 동계 전투의 세 번째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0도,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45도. 앞에 있었던 모스크바 전투와 스탈린그라드 전투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죠. 게다가 이 시기는 추위가 굉장히 빨리 왔을 뿐만 아니라 50년 만의 혹한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혹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 초신호라고 있습니다. 이 초신은 장진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장진호는 원래 있던 호수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메운 호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발전소를 쓰려고 만들어뒀던 호수이고, 일본은 그 호수를 장진호라 부르지 않고 초신호라고 불렀었거든요.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이 만들어둔 지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있는 지명 초신호라고 그대로 불러서 미국에서는 장진호를 초신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신호 전투는 미국 해전사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미 해병대 창설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되고 있고요. 미국 동계작전의 교리를 바꿔버린 전투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추운 지역에서의 전투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유명한 전쟁 역사가인 에드윈 호이트는 군사상 가장 위대한 후퇴작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마틴 러스는 유엔군의 전략적 패배 속에서 이루어낸 전술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진호 전투가 도대체 어떤 전투이길래 이런 평가를 하는 걸까요? 좀 궁금해지시나요? 그러면 장진호 전투가 왜 일어난 것인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북진을 계획하면서 당시 미 8군을 이끌던 워커 사령관에게 북진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함께했던 알몬드 미 10군단 사령관에게는 인천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병사들을 실어서 배에 태우고 원산으로 상륙하라는 원산 상륙작전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서 국군 1분단이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갑니다. 그렇게 세 방향으로 가던 이들이 저 위에서 만나서 북한의 지역이 이렇게 북동쪽으로 지형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북동쪽으로 함께 진격해 가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백두대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군대가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은 불가능한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동서로 나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중공군들이 이 빈 공간을 따라서 숨어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원산 상륙작전을 지시했지만 원산 상륙작전에 차질이 또 일어납니다. 원산에 갔더니 이곳에 기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뢰는 바다에 설치해두는 지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륙을 할 수가 없었고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됐습니다. 기뢰 제거 작업에만 2주일 이상 걸렸던 거죠. 원산 상륙이 2주일이나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10군단이 아니라 국군 1군단이 먼저 원산을 점령하게 되죠. 이 원산 상륙작전은 불필요한 작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메가더의 지시에 따라서 북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8선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선이 넓어지게 되죠. 전선이 넓어지면 전선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급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진을 하면 할수록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쪽은 지형이 굉장히 험할 뿐만 아니라 추위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도 이들에겐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적극적으로 북진을 지시했고 우리는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했습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공군들이 개입을 했지만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1950년이죠. 중공은 1949년 10월에 정부를 수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군을 파병할 만한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공군들은 공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중공군들을 굉장히 얕잡아 봤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월 26일 날 초산을 수복했습니다. 초산의 위치가 어떤가요? 압록강변이죠.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에 진출한 병사는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아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에는 중공군 포로가 한 명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공군 포로는 중공군이 대거 압록강을 넘어왔다고 자백을 했죠. 그런데 메가더는 그 얘기를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전선에 있던 10군단의 알몬드 역시도 중공군 포로를 16명을 잡았는데 역시 중공군의 숫자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원산에 상륙했던 10군단은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북진을 더욱더 독려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대공세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북진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가더의 명령에 따라서 10군단장이었던 알몬드는 해병 1사단이었던 스미스 사단장에게 북진을 강하게 명했습니다. 미국의 해병 1사단은 2차 세계대전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미국 군대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 1사단을 앞세워서 북진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스미스 사단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스미스 사단장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급 기지들을 하나씩 구축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몬드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사단장은 보급을 확실하게 해두면서 도로를 넓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활주로를 만들면서 천천히 북진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신껏 북진을 해갔던 거죠. 이 시기 중공군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중공군들이 참전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군대가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자 중공군은 순망치안을 외칩니다. 순망치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거죠. 북한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을 상대해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하면서 중공군을 대거 참전시켰습니다. 인해 전술이라고 하죠. 엄청난 중공군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메가더는 중공군의 숫자가 많아봐야 3만에서 7만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얼마였을까요? 실제는 30만이 들어왔습니다. 10월 25일 날 중공군 포로가 한 명 잡혔었다고 했죠. 중공군 포로가 중공군들이 대거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메가더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중공군 포로가 처음 잡혔던 지역이 운산 지역이었습니다. 10월 25일이었고 본격적인 중공군들의 공격이 11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운산 지역에서는 미 1기병사단 8기병연대와 한국군 1사단 15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산 지역에서 중공군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포위된 상황에서 이들은 이곳을 탈출해서 후퇴해야 됐겠죠. 그런데 해군 1사단 15연대는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1기병사단의 8기병연대는 1대대, 2대대, 3대대가 있었는데 1대대와 2대대는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대는 탈출하지 못하고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 미국은 아군을 적진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아군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기병연대를 보내어서 이 3대대를 탈출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에 막혀서 5기병연대가 오히려 타격을 입고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1기병사단의 8기병연대 3대대는 포위당하고 말았죠. 이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 각자 알아서 이 사지를 탈출해야 됐습니다. 900명 중 겨우 200여 명이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산 전투는 미국 역사상 고립된 부대의 구출을 포기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공군의 위세가 컸던 거죠. 중공군을 이끌고 왔던 총사령관은 펑더화이였습니다. 이 펑더화이는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제9병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숭수룬입니다. 근데 이 숭수룬은 굉장한 지략가이긴 하지만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었나 봅니다. 미국 군대의 상징인 미 해병 1사단을 자신의 손으로 깨부수겠다고 굉장히 욕심을 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둘은 당시 장진호로 들어오고 있던 미군을 상대해서 이런 전술을 짰습니다. 자루 전술이라고 자루를 열고 미군들이 자루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루를 탁 닫는 거죠. 자루 안에 가두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쓰면서 이들은 산속에 매복을 하고 미군을 자루 속에 들어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공군들은 미군을 상당히 얕잡아 왔습니다. 이렇게요.
미군 보병은 나약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단 후방이 차단되면 공격이나 방어할 용기가 없다. 그들은 야간 전투에 서툴고 백병전에 약하다. 후방이 차단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보급이 두절되면 전의를 잃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미군이 자루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반면 유엔군과 우리 국군은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장진호를 지나고 나면 강계라고 그 당시 북한 사령부가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 이곳 장진호는 중공군들이 기다리고 있던 전술의 최적지였고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메가더가 놓친 것,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요? 메가더는 중공군의 병력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포로가 몇 번 잡혔지만 그 포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포로들이 알기에는 고급 정보다 해서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운산 전투에서 크게 패퇴했지만 그 역시도 남아있는 북한군이나 중국에서 넘어온 의용군들의 짓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압도적인 미국의 공군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중공군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미국의 공군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죠. 그리고 미군 정찰기나 비행기가 뜨면은 그들은 하얀 담요를 뒤집어 써버립니다. 그러면 눈 덮인 산에서 중공군들이 산속에 들어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메가더의 오만이 낳은 오판이 장진호 전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후퇴 장진호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장진호 전투가 있었던 곳은 이곳 개마고원입니다. 개마고원은 해발 1000m가 훌쩍 넘어가는 곳이고요.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합니다. 원산에 상륙한 미군은 장진호를 두고 미 7사단과 해병 1사단으로 나뉘어서 동서로 진격해 갔습니다. 해병 1사단은 장진호의 서쪽으로 해병 7연대가 5연대가 진격해 올라갔고요. 장진호의 오른쪽은 7사단의 32연대, 31연대, 57포병대대가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형을 보면 굉장히 좁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진흥리하고 고토리 사이의 황초령은 굉장히 높은 지대이고요. 길이 굉장히 좁은 한 곳은 절벽이고 한 곳은 낭떠러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대군이 한꺼번에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갈우리에서 나뉘어서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갔고 미 해병 1사단이 저 장진호 끝까지 유담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는 동안 중공군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그날 밤 중공군들이 대거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식간에 이 장진호 주위를 다 둘러싸 버렸죠. 이렇게 미 1해병사단이 타격을 입었고 서부전선에서도 운산전투와 같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메가더는 급히 11월 28일 날 도쿄에서 작전회의를 수립하고 전략적인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가더의 철수 명령에 따라서 알몬드 사령관은 모든 장비를 버리고 유효한 병력만 항공기로 철수시켜라 하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가 해병 1사단을 이끌고 있던 스미스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 사단장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역사상 그런 불명예는 없다. 장비와 시신, 부상자를 모두 데리고 걸어서 철수하겠다. 해병 1사단장 스미스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병사들을 수송기로 철수를 하게 되면 병사들이 모두 수송기에 탈 때까지 엄호를 해줘야 되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엄호를 해야 되는 군대는 결국 수송기에 타지 못하고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그들을 희생양 삼을 수 없다는 거죠.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스미스 사단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스미스 사단장의 결정에 그 당시 종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후퇴하는 겁니까? 그러자 스미스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퇴로도 다 끊겼습니다. 어디로 가든 중공군들이 기다리고 있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방향으로 가든 후퇴가 아니라 중공군과 싸우면서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죠. 스미스 사단장의 생각에 일리가 있죠. 이렇게 장진호에서 미 1해병사단과 유엔군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이 전 유엔군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기사가 났고요. 일본에서도 미일 해병사단이 포위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만약 이들이 후퇴에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들의 후퇴 경로는 올라갔던 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가로리에서부터 흥남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지형도 평탄한 길이 아니죠. 이들은 산길을 따라서 퇴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길 곳곳에는 중공군들이 매복하고 있었죠. 중공군들은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중공군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중공군들의 공격 시작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의 나팔 소리와 꽹과리 소리는 언제 중공군들에게 야습을 당할지 모르는 미군들에게는 자신들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을 겁니다. 한편 미 7사단의 병사들은 얼어붙은 장진호를 건너서 후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대편 산 능선에서 중공군들이 기관총을 쏜다는 거였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언제 깨질지도 모르겠고 또 그 중공군들의 기관총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남쪽으로 후퇴해 가기 위해서는 중공군들의 매복을 뚫어야 됐었는데 중공군들의 매복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이 교차로는 다행히 미군이 점거하고 있었죠. 앞에서 스미스 사단장이 곳곳에 군대를 두고 보급기지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차로까지만 가면 이제 미군과 함께 중공군에 맞설 수 있고 좀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공군들은 이 교차로를 점거하려고 했습니다. 교차로가 점거당해버리면 후퇴는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교차로인 덕동고개라고 보이시죠? 왼쪽 위에. 이 덕동고개를 지키라고 배치된 군대가 7연대 F중대였습니다. 이 F중대의 중대장은 바버 대위였는데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대위로 오게 되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병사들은 이 젊은 대위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바버 대위 역시도 병사들이 자신의 지휘를 잘 따르게 하려면 병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줘야 됐겠죠. 바버 대위는 7연대를 이끌면서 덕동고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그곳에서 야영을 해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야영을 할 때 참호를 파고 안전하게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죠. 그런데 땅이 어떤가요? 꽝꽝 얼어 있습니다. 해는 벌써 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땅을 파라고 하면 병사들이 좋아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바버 대위는 고민을 합니다. 병사들을 그냥 눈 위에서 재울까? 아니면 땅을 파고 안전하게 그들을 재울 것인가? 처음엔 병사들에게 굳이 참호를 만들지 말고 오늘은 그냥 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 되겠거든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호를 파도록 명했습니다. 야전의 교범대로 원칙대로 참호를 파라고 했던 거죠. 병사들은 밤새 참호를 파야 됐습니다. 참호를 다 파고 나니 거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병사들은 참호 속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할 때 그때 중공군들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들은 참호를 팠기 때문에 그 기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참호를 파지 않았다면 7년대는 그냥 몰살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7년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덕동고개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참호 덕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곳에 매복하고 이들을 공격했던 중공군들과 4일 동안 싸우는 동안 237명이던 중대는 8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공군들의 사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흘 동안 이 덕동고개를 지켜냈기 때문에 퇴로가 막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미 해군 1사단은 전우의 시신을 수송차에 태우고 자신들은 걸어서 후퇴했습니다. 이게 미 해병 1사단입니다. 전우를 단 한 명도 적진에 남겨두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특히 황초록고개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험난한 길이었죠. 그런데 그 험난한 황초록고개에 수문교에 도착했더니 수문교가 폭파되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끊겨 있었던 거죠. 퇴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히 다리를 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송대에 부교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송대에서 부교를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낙하산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낙하산으로 그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고지대였으니까요. 게다가 고지대에 날씨가 어떤가요? 구름이 사람 키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죠. 그래서 낙하산에 이 부교를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맑게 개었던 거죠. 드디어 수송기가 뜰 수 있었고 이 수송기에서 이렇게 부교를 내려주어서 이들은 임시다리로 이 수문교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추위였습니다. 그 추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시신이 얼어있는 모습입니다. 죽은 모습 그대로 얼어버리는 거죠. 눈 속에 단단한 얼음덩이를 꺼냈는데 중공군이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눈알이 움직이고 있어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산채로 얼어서 죽어가야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얼어버린 시체를 옮기는 것은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죽은 곳에서 죽을 때 자세 그대로 얼어 있었다. 이렇듯 장진호는 그들이 처음 겪는 혹한의 전투였습니다. 그렇다면 장진호 전투의 결과는 어떨까요? 해병 1사단이 드디어 후퇴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함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악조건을 뚫고 무사히 함흥에 도착했던 걸까요? 험한 산악 지형을 뚫고 최악의 혹한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거의 10배나 많기도 했습니다. 그런 병력의 열세도 뚫고 무사히 퇴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중공군의 야간 기습 공격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을 겁니다. 장진호 전투의 수치상의 결과는 어떨까요? 장진호 전투의 병력 규모는 유엔군은 3만, 중공군은 12만이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은 전사 그리고 사상자의 숫자가 3,600여 명입니다. 비전투 전사 사상자는 얼어 죽은 그리고 혹한 때문에 다친 사람들의 숫자죠. 3,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입장에 따라서 중국 측 주장과 미국 측 수치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동부전선에 파견되었던 중공군의 구병단은 전사자가 25,000명 그리고 부상자가 12,500명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숫자이죠. 그렇게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이들의 후퇴는 결코 실패한 후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 해병 1사단은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 구병단을 괴멸시키면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구병단이 동부전선을 쉽게 이겼다면 서부전선에 합세해서 남쪽으로 더 빨리 진격해 들어갔을 건데 그들의 전략을 좌절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공군의 계획대로 남하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장진호 전투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모두가 하나라는 전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 해병 1사단 스미스 사단장은 해병대 역사상 그런 불명예는 없다. 우리는 모두 걸어서 철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희생양을 남길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미 해병 1사단들은 부상으로 일본에서 치료받던 짐폴 화이트라는 병사가 장진호 전투 소식을 듣고 수송기 편으로 원대 복귀했습니다. 왜? 전우가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수류탄 파편에 머리를 다친 윌리엄 윈드리치 하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진으로 돌격하다가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생병이 그를 치료하겠다고 하자 아직 아니다 라고 말했고 몇 분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많은 부상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들은 모두 비틀거리며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미 해병 1사단들은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전우를 실망시킨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싸웠던 거죠. 흥남에 도착한 이후 해병 1사단은 전사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들의 무덤 앞에 선 스미스 사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민족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해야 될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참 가슴 뭉클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적과 같은 장진호 철수가 가능했던 것은 두 번째, 중공군에게 좀 더 불리했던 날씨입니다. 사실 추위는 아군이나 적군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좀 더 불리했습니다. 중공군들은 속옷을 입었지만 그 속옷이 건조할 때는 따뜻하죠. 하지만 젖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겁고 더 추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화가 지급된 사람은 일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운동화를 신고 적진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어 죽는 중공군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군들은 얼어 죽은 중공군들의 시체를 하나 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다 보니까 중공군들의 시체가 2m나 쌓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공군들의 시체를 쌓고 그 밑에서 잠을 자니 혹한의 바람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은 중공군의 시신이 혹한의 바람을 피하게 해주었고 하룻밤을 잘 잘 수 있게 해줬다고 이렇게 감사의 경례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혹한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침낭 속에서 잠을 자다가 지퍼가 얼어붙어 나오지 못해서 중공군의 총검에 찔려 죽은 해병들이 있었고요. 또 추위를 피해서 참호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얼음덩이가 되어 미군에게 발각된 중공군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군의관들은 부상자들의 붕대를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갑을 벗으면 바로 동상에 걸려버리기 때문이죠. 부상병들 역시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옷을 벗길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피를 흘려도 금세 피가 얼어붙어 지혈이 되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자신이 총에 맞은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얼어서 온 몸이 무감각해져 버렸던 거죠. 게다가 총에 맞았지만 피가 금세 얼어붙어서 지혈이 자동으로 됐기 때문이죠. 퉁퉁 부은 중공군 병사의 발 모습입니다. 코끼리 발처럼 퉁퉁 부어있죠. 이처럼 유엔군보다 중공군들에게 추위는 더욱더 혹독했습니다. 유엔군은 비교적 혹한 장비들이 잘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잘 훈련된 병사들의 경우에는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수시로 마른 양말을 지급해주고 양말을 교체해서 신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최대한 움직임을 많이 하도록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이들의 동상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혹한 추위는 병사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투 속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혹한 속에 미 해병대를 살린 투시롤입니다. 미 해병대의 1사단의 박격포 부대의 통신병이 다급하게 무선을 쳤습니다. 투시롤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긴급히 투시롤을 지원해주기 바란다. 수송기에서 투시롤을 낙하산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 투시롤은 초콜릿 사탕이었습니다. 미 해병대에서는 박격포, 포탄을 뜻하는 은어로 투시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반대편 통신병이 투시롤이 박격포 포탄인 줄 모르고 진짜 투시롤 초콜릿 사탕을 잔뜩 보내줬던 겁니다. 무전을 쳤던 해병대의 통신병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이 투시롤이 미 해병대를 살렸습니다. 그 당시 식량은 꽝꽝 얼어버렸습니다. 물도 얼어버리고 물기가 있는 식량은 꽝꽝 얼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투시롤이 입에만 넣으면 살살 녹기 시작하는 투시롤이 해병대의 에너지를 채워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들의 폭격으로 휘발유통이 구멍이 나버리잖아요. 그럼 투시롤을 살살 녹여서 발라버리면 그대로 꽝꽝 얼어서 더 이상 휘발유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투시롤은 기가 막히게도 미 해병대를 살린 사탕이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장진호 전투의 후퇴를 가능하게 했던 세 번째는 지도자들이 고수한 원칙이었습니다. 바보 대위는 늦은 밤에도 굳이 참호를 파고 병사들을 재우려 했던 거죠. 그 덕택에 덕동고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 사단장은 빠르게 진격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심지어는 활주로까지 만들어가면서 북진을 했습니다. 그 덕택에 수송기를 통해서 4천여 명의 부상자들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었던 거죠. 스미스 사단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후퇴하고 있지만 미 해병 1사단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최악에 대비하라. 그리고 최악의 사태에 처하더라도 낙관적이어야 한다. 사령관이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장진호 전투의 후퇴가 더욱 아름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장진호 전투의 후퇴가 더욱 아름다운 까닭. 그들이 흥남에 도착했습니다. 대대적인 철수작전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 철수작전에는 병사들과 군수물자만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북진할 때 이들을 도와주었던 북한 주민들,
그들은 유엔군이 퇴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따라서 흥남에 모였습니다. 흥남에 모인 피난민들의 숫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흥남 철수작전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알몬드 사단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통역을 하던 현봉학 고문과 국군 1사단장 김백일 장군이 적극적으로 이 피난민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남진하는 북한군들에게 모두 몰살당할 것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피난민들을 수송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덕택에 193척의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배들은 모두 동원하도록 해서 이 흥남에 모인 10만의 피난민들을 남쪽으로 피신시킬 수 있었던 거죠. 흥남에 모인 피난민들을 남쪽으로 피신시켰던 마지막 배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배는 메르디스 빅토리오입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상선입니다.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배였습니다. 여기에는 휘발유를 비롯한 많은 군수물자들이 25톤가량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라루 선장은 피난민들을 실기로 합니다. 피난민들을 최대한 많이 실기 위해서 25만 톤의 군수물자를 다 내려놓고 피난민들을 실었습니다.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승선했던 피난민들의 숫자가 14,000명입니다. 그들은 3일간의 항해 끝에 거제항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들이 거제항에 도착했던 때가 1950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크리스마스 항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이 배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죠. 미군들은 그 5 아이들에게 김치 1, 2, 3, 4, 5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한 배라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그 많은 피난민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라루 선장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루 선장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늦게라도 그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라루 선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라루 선장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1954년 은퇴해서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최근 라루 선장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장진호 전투의 결과는 후퇴했지만 아름다운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기념공원에 조각되어 있는 병사들은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미 해군 1사단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요. 2차 세계대전의 성공적인 철수작전으로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힘들 때마다 덩케르크 철수작전의 덩케르크 정신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덩케르크 철수작전에는 당시 연합군을 도와줬던 피난민들은 단 한 명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흥남 철수작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장진호 전투의 이야기를 쓴 책 중에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손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지형을 9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지형을 싸워야만 살아서 돌아갈 수 있고 퇴로가 막혀있는 그것을 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 해병 1사단은 장진호의 사지에서 기적적으로 후퇴했고 아름다운 후퇴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장진호 전투의 진짜 의미를 아름다운 후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는 승리만 기억하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후퇴, 장진호 후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성공만 쫓아가죠. 우리 삶에서도 의미 있는 실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